반갑습니다. 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이시죠? 예, 삶으로서 다시 떠오르기. 네, 요 책이에요. 삶으로서 다시 떠오르기. 에그하르트 톨레 그리고 류시화 시인이 옮겼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출판사에서 발매를 했어요. 에그하르트 톨레라는 분 작가 소개 잠깐 할게요. 독일 출신의 에그하르트 톨레는 달라이라마 틴낙강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사춘기와 청년기의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을 밝음으로 솟아오르는 내적 변혁을 경험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영성적인 철학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보통 이런 깨달음이 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후 수년간 직업도 없이 깊은 환희 상태로 방황하다가 사람들과의 우연한 모임을 통해 정신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직업도 없이 방황하다가 소크라테스도 사실 그 악처로 인해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을 생각하고 길거리를 떠돌았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그때부터 저서가 강연으로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단순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두 번째 저서 삶으로서 다시 떠오르기는 장기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각각 300만 부와 5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와킨스 리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신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톨레를 선정했으며 뉴욕타임즈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명상서적 분야의 저자로 평했다. 톨레는 자신의 책을 오프라 윈프리에게 선물하면서 말했다.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입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특정한 종교나 전통적인 사상에 속하지 않는 톨레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 강연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한테 책 선물을 했군요. 제가 이 책 요즘에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중인데 부분에 에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에고가 과연 뭘까라는 부분들을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쉬운 예시와 설명으로 돼 있어서 많이 보면서 밑줄을 엄청 긋고 느낌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장인 인간의식의 꽃피어남이라는 첫 번째 장이네요. 죄송해요. 두 번째 장은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네, 이 부분입니다. 내 안으로부터의 자유. 네,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그래서 이제 에고가 뭔지 알아가고, 에고가 뭔지 알아야지 진정한 나다움,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에고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좀 쭉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은 밑줄 긋은 부분과 해서 발췌독으로 스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쭉 읽어볼게요.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네, 보통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지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적 행동에 의해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소리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 혹은 그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혼동된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 스킵하고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온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네. 나의 것이라는 거에서부터 고통이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과는 다르죠. 사실. 네. 스킵하고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에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한 것들이 보통 내 것이라는 것들, 네, 에고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스킵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되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며 부정한다. 물론 되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인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기쁨이나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이거 지금 나 알아차리기, 와칭의 개념이죠. 네. 네, 그 다음 또 이제 이 머릿속의 목소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떤 강박이나 집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친구랑 있더라도 계속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있다면 그게 머릿속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보통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제 친구들도 얘기해 보면 이런 생각들 꾸준히 하는, 예를 들어서 MBTI를 따지면 좀 망상이 많은 사람들, 망상이라 좀 공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생각하는지 보통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가 볼게요. 뒤에는 좀 예시가 나옵니다. 머릿속 목소리라는 챕터입니다. 네. 내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 대학교 1학년 학생 때였다. 그 당시 나는 일주일에 2번 대개 아침 출근 시간이 끝난 9시 무렵 지하철로 대학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때까지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여성이었다. 누구든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지만 그 여성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쭉 긴데
그녀가 자꾸 이제 혼잣말로 뭔가 화난 듯이 실지 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그래서 좀 정신병자인가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그녀 뒤를 계속 따라갔다. 역을 빠져나오자 그녀는 베드포드 광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 속의 대화에 몰입한 채 화난 어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이끌려 방향이 같은 동안은 뒤쫓아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뒤쫓아 가는데 결국 자기랑 같은 학교에 간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여자가 나랑 같은 학교 혹은 학생 뭐 아니면 교조원 일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스킵하고 도서관으로 가기 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난 여전히 그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홀씬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는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처럼 되었군. 나의 마음도 그녀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작은 차이밖에 없었다. 그녀의 생각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인 듯했다. 나의 경우의 대부분은 불안이었다. 그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미친 것이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더 깊은 시점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짧은 전환이었다. 난 아직 남자 화장실에서 있었지만 혼자만 남아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으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웃음, 커다란 배를 가진 붓다의 웃음이었다. 삶은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네. 그 웃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결국에 이제 이게 내 마음속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의 예시인 거죠. 누군가 혼잣말 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소리를 낸 것 뿐이었고 나 또한 소리내지 않은 내 머릿속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네, 그 목소리가 어쩌면 에고의 시작점과 종류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쭉 넘어가 볼게요.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그래서 에고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동일화, iden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같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의 뜻으로 파케레라에서 유래됐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물질. 그러니까 에고가 가장 존재하게 만드는 큰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는 동일하다. 나를 누군가와 동일시 여기거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하죠. 또는 내가 가진 물건들을 나와 동일시 여기거나 네. 이 물건의 가치 때문에 내가 너무 빛나 이런 것들과 또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어가 볼게요.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네. 네. 물질과 동일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린 결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 챕터 물질과의 동일화. 네. 네, 스킵하고 밑줄 근대부터 읽어볼게요. 무엇과 동일화되는가가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다. 네. 동일시 여기는 것들, 네, 이게 에고의 시작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소비, 물건에 대한 동일화, 이게 에고 중에 하나라는 거네요.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 형상들이며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다. 대부분 오랜 문명들에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내지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진리에 가깝다. 머릿속 관념에 의해 생기는 이른 세계를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주에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 없다. 대부분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스킵하고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가?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가? 보통 외제차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시계, 고가의 시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가? 네, 이거 우리가 인스타에 많이 하는 행동들이죠. 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는가?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진짜 부자 앞에 서 있거나 부자를 만났을 때 내가 혹시 위축되는 걸 느끼는가? 이런 적 있으세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솔직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내가 우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두 번째 예시가 또 나옵니다. 잃어버린 반지라는 예시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가로서 사람들을 만났던 시기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어느 여성 암 환자를 찾아가곤 했다.
이 여성은 40대 중반의 교사였는데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며 다만 함께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바쁜 교사 시절에는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침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 그랬던 그녀가 이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조언을 했는데 그녀가 이제 화를 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예요. 매일 끼고 있었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는 손가락이 부어서 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과 분노,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 그녀가 아직 내면을 들여다볼 만큼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으며 일어난 사건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시켜 그 둘을 관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네. 그 둘 다를. 네. 분노와 자기 방어는 여전히 에고가 그녀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니까 분노와 자기 방어, 뭐 자기 핑계, 자기 방어, 분노 이건 다 에고의 목소리라는 거죠. 내가 말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각각의 질문을 한 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대답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대답이 반드시 말의 형태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전 이 문구도 되게 좀 친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안에서 너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질문한 후에 잠시 멈추면서 생각의 시간을 주겠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비언어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참 배려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결국 그것도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은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더 작아지나요? 그 손실로 인해서 당신 존재가 줄어드나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놓으면 내가 혹시 작아지냐? 그리고 그걸 잃어버림으로 해서 너의 존재가 줄어드는 것 같냐?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이 뭐 외제차를 하거나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후에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네. 에고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나 안정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나로 하여금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했어요. 먼저 내 마음에게 그 답을 물었습니다. 마음이 말하더군요. 맞아. 당연히 난 작아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난 정말로 줄어들었나? 이번에는 생각으로 대답을 찾지 않고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 자신의 순수한 있음, being, 네, 순수한 있음, 나 자신의 순수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작아졌냐? 그렇진 않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데 라는 걸 느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만약 이토록 강렬하게 나의 순수한 있음, being, 존재 자체,
에고죠. 그걸 느낄 수 있으면 나는 분명 줄어들지 않았던 거죠. 네.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 물건들을 갖지 않으면 내가 작아진다고.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저도 그랬지만 그동안 그렇게 사회적인 문화와 어떤 비교, 경쟁에서 많이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말이죠. 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매우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네. 내가 말했다. 그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 네. 존재의 기쁨.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네.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성공해서 이름을 날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서 벗어날 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에고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느낌이 곧 기도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논리적인 것들, 꼭 이래야만 한다, 기필의 마인드, 이것들이 전부 다 에고의 목소리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기쁨은 느낌으로 많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평화로운지, 평화로운 느낌을 찾아가야 된다. 네. 그게 보통 요즘에 명상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기면서 얘기하는 제로 베이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에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반지는 사실 하나의 생각으로 당신 머릿속에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또는 그 일부가 반지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고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다시, 에고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 좋지만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에고다. 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의 것. 네.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죠. 네. 내 건 아니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당신은 에고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 즉 의식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지금까지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었던,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너의 속옷까지 주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코 문에 자물쇠를 잠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물을 내려놓는 것이 지키거나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군요. 네. 신체가 점점 쇠약해져 간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마치 안에서부터 빛이 비쳐 나오는 것처럼 더욱더 빛이 났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물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중에는 반지를 훔쳤다고 의심한 여성도 있었다. 그리고 소유물을 나눠줄 때마다 그녀의 기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주변에 줬나 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우니까.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화로 알려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죽고 난 뒤 화장실 약장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간병하는 여성이 반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줄곧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다시,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는 건데,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고통이나 어떤 현상들은 나한테 필요한 경험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에고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한 감정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부심, 돋보이려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남보다 더 적게 의해 위축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옳지도 않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이런 게 그냥 에고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에고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다. 너는 그냥 그거를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면 넘어가진다. 와칭이 개념인 거죠. 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 에고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그냥 관찰하면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를 지으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내가 이랬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죠? 네.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개인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내가 에고적 감정과 생각, 집착이 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건 모두가 그렇다. 그냥 바라보면 된다. 라는 거죠. 그 얘기 같아요. 네, 저한테 이 부분들이 에고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소유라는 환상. 이 챕터도 좋았어요. 소유라는 환상. 소유.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강하게 집착하는 거, 나의 것이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집착감이 올라올 때 좀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저 동안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에고를 바라보면 되고, 세상에 내 거는 없다. 그러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뉴욕 거리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가리키며 이 빌딩은 나의 것이야, 내 소유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이거나 망상병 환자이거나 거짓말쟁이다. 어떤 경우이든 당신은 나라는 생각의 형태와 건물이라는 생각의 형태가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소유의 개념이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큰 부자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상에 빠진 환자거나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일 거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생각의 형태는 자신이 누구인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설령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허구임에 변함이 없다. 소유는 궁극적인 이야기로는 하나의 이야기, 허구임이다. 허구임에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 누워 외부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것임을 드러난다. 네, 그렇죠. 또한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깨닫는다. 전 생애를 통해 더 완전한 자의식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것, 즉 그들이 존재는 사실 언제나 그곳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존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소유에 대한 어떤 강박과 욕망에 의해 쫓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참 깨닫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예전보다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존재 자체로 저를 약간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예전에 이게 진짜 안 됐었어요. 네. 꼭 그 남들과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강렬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사물과의 동일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의 동일화로 인해 사물이나 자기의 생각과의 동일화로 인해 그 존재가 흐려져 있을 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아무런 짐이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은 저번에 읽었던 건너가는 자에서 그 최진석 교수님이었나요? 최진철 교수님. 네. 상을 짓지 말아라는 챕터가 있었었는데 그 챕터랑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욕망, 집착, 그게 어떤 상인데 그 상을 갖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게 이제 에고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상을 짓지 말고 반복해서 루틴을 해나가는 것이 그거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 문구를 읽는데 그 책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어떤 좀 교차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이다. 존재의 기쁨, 결국에 존재의 기쁨이 하늘나라다. 그 기쁨은 무엇과 동일화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동일화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찾아온다. 넘어가서 한 가지의 동일화를 벗어던지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찾아낸다. 보통 내가 어떤 거에 동일화를 좀 벗어던지고 와칭하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인식하는 순간 또 에고는 또 재빨리 다른 거에 대한 욕망과 어떤 동일화를 찾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에고가 참 무섭네요. 네. 쭉 넘겨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만 하지만 이거네요.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인 거죠. 알아차리면 된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그것에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잃어버릴까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거.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희한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이 더 들어올수록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없을 때는 그렇게 오히려 편하더니 돈이 많아지면 불안해진다. 그런 느낌을 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은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 알아차림이 정말 의식 변화의 시작인 거다. 중요하다. 다음,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더 많이. 네. 에고는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소유가 주는 만족은 비교적 깊이가 얇고 수명이 짧다. 내면에는 뿌리 깊은 불만족과 불완전한 느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숨어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맞아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항상 들죠.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죠. 에고가 나는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고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다. 다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나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강한 충동이 있다. 더 많이를 향한 욕구가 그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다. 따라서 소유가 주는 얕은 만족감은 언제나 더 많이 원하는 욕망으로 대체된다. 더 많이 바라는, 다시 말해 동일화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독적인 욕구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은 중독적인 욕망이구나. 그렇구나. 에고의 주된 특징인 더 많이를 바라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욕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적 차원으로 옮겨가 끝없는 배고픔 증세로 나타난다. 이래서 보통 욕망이 강하거나 하면 자꾸 식욕이 땡기거나 막 단 거가 땡기거나 뭘 먹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식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종종 스스로 토하기까지 한다. 네. 허기진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네, 내가 혹시 허기지다면 내 에고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오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몸의 어떤 느낌, 만약에 밥을 먹었는데 계속 허기진다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지금 강하게 욕망하고 동일화하고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뭘까? 그걸 알아차리면 배고픔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스킵하고 에고의 탐욕은 세계 경제 구조에 예를 들면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우는 에고체인, 대기업 등의 집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쵸. 대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이니까요. 기업의 맹목적인 목표는 오직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것과의 균형을 신경 쓰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목표를 추구한다. 자연도, 동물도, 인간도, 심지어 자기 회사의 사원마저도 기업에게는 회계 장부의 숫자, 사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예, 대기업 자본주의로는 절대로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다.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더 많이 원한다, 필요하다, 어떻게든 가져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등의 생각의 형태는 에고의 내용물이 아니라 구조에 속한 문제다. 내용물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생각 형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그 생각 형태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숙명적으로 그 무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찾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생각 형태가 작용하고 있는 한 어떤 소유물, 장소, 사람, 조건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의 구조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어떤 내용물에도 만족할 수가 없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손에 넣든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언제나 더 큰 만족감을 약속하는,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의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면의 결핍감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한테도 되게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볼까 하는데 뒤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부모로서의 에고의 형태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즘에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들의 형태가 어쩌면 에고의 방식일 수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번에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